네,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글로벌정책연구실에서 IP 뉴스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정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저희 연구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IP 뉴스를 토대로 최신 글로벌 IP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식재산의 중요성, 2. 지식재산권의 개요, 3. 최신 글로벌 지식재산 동향, 4. 맺은말인데요. 혹시 여기서 지금 IP나 법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계시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되게 적으셔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나 개요 같은 부분은 최대한 좀 알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의 중요성입니다.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기술 안보와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지식재산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이나 중국, 주요국들은 첨단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자 지식재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고도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많은 시간 그리고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단기간에 기술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 탈취를 시도하는 그런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신기술 등장, 사회 경제 변화를 고려해서 글로벌 IP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작년도 지식재산의 날 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IP는 국가 경쟁력의 자산이자 혁신의 산물이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재 지식재산 인력 풀은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기업 내에 지식재산 전담 인력이 적고 또 만약 신규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IP에 대한 이해도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IP 저변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 등과 같은 교육 현장에서조차 IP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과 같은 프로그램이 지식재산 인식을 제고하고 또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그 개요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경험에 의해서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나 자동차 같은 것은 형태가 있는 유형 자산이고 이 지식재산은 형태는 없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이나 무엇인가를 봤을 때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그래서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 신재산권을 모두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식재산권이 왜 필요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취득해서 신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이랑 동일한 제품을 타인이 모방하거나 제작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 시장에서 타 업체보다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극적으로는 법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신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해 미리 권리를 확보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혹시 법률적인 분쟁이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연구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식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직접 자기가 실시를 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권리를 이전하거나 또는 타인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시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로열티를 받는 방식 등으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이렇게 창출된 수익은 향후 또 추가 개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분류와 종류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산업재산권입니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속하고, 두 번째는 저작권. 저작권에는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지식재산권에는 반도체 배치 설계나 식물 신품종, 유전자원, 퍼블리시티권 등이 포함되는데, 오늘 글로벌 동향에서는 산업재산권이랑 저작권을 좀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 권리별로 보호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면, 먼저 특허권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이라고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데, 즉 발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권 같은 경우에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이제 특허권과 차이점이 있다면 고도한 것이 좀 빠진 고안,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이라고 보면 되고요.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표권은 자기의 상품 그리고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정입니다.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등으로 조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흔히 저작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이 휴대폰을 단편적으로 쉽게 예를 들면, 이 휴대폰의 디스플레이나 MP3 이런 소리와 관련된 기술들, 고도의 기술들은 특허권으로 보호를 할 수가 있고, 또 이 휴대폰 케이스와 같은 그런 고도성이 조금 덜한 창작 같은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를 할 수 있고, 이 휴대폰의 모양, 디자인, 형상이나 색채 이런 것들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2012년도 정도 때에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이 모서리 둥근 모양에 대한 디자인권을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또 그 외에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런 애플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상표권으로 보호할 수 있고, 저작권은 이 휴대폰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나 사진, 영상 이런 콘텐츠들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산업재산권의 등록 요건 그리고 효력을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이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은 저작권과는 달리 이 권리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청과 같은 국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국가는 다음과 같은 등록 요건들이 충분히 충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권리를 부여하는데요. 때문에 권리별로 이 등록 요건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허권의 경우에는 등록 요건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요구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권리가 등록되면 설정 등록한 날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그 권리가 존속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용신안권 같은 경우에는 등록 요건이 특허와 기본적으로는 동일을 한데, 이제 이 진보성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가 좀 더 고도한 진보성을 요구하고, 실용신안권은 그것보다 조금 더 덜한 고안 같은 것들에 대해서 권리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가 등록되면 실용신안권은 설정 등록한 날로부터 출원일 후 10년까지 그 권리가 존속되고, 또 디자인권의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창작 비용이성 이러한 부분들이 등록 요건을 갖췄을 때 등록이 되어서 등록한 날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권리가 존속합니다. 그리고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자타상품 식별력, 즉
나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힘을 갖췄는지를 등록 요건으로 보고, 그 외에도 상표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 일정의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설정 등록을 받은 후 그 등록일로부터 10년까지 권리가 존속하는데 10년을 단위로 계속 갱신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것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지, 그리고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면,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즉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앞서 말씀드린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별도의 국가의 심사를 받지는 않고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데요. 이제 법원에서는 이러한 4가지 요건들을 저작권이 성립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에 의한 것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해야 하고, 세 번째는 창작성이 있어야 하고, 네 번째, 표현에 해당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숭이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자신의 사진을 찍은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2011년도에 굉장히 대표적으로 유명했던 일화가 있는데, 영국의 생태 사진가가 인도네시아 정글에 가서 멸종 위기의 원숭이를 촬영을 하던 중 한 원숭이가 사진가의 카메라를 빼앗아 직접 셔터를 눌러 셀카를 촬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향후 위키피디아에 게재가 되었는데, 사진가는 이에 대해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이 소송은 최종적으로는 화해로 종결이 되었었는데, 그 쟁점을 다투는 과정에서 미국 법원이나 저작권청은 오직 사람만이 저작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숭이가 스스로 찍은 사진은 저작권이 없다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일화들을 중심으로 동물에게는 저작권 소유권이 없다라는 것은 법리가 정립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동물 외에도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주체가 출현을 하게 되면서 과연 인공지능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또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이제 이런 인공지능의 저작권과 관련된 쟁점은 이제 또 추후 다른 동향을 볼 때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식재산 권리별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특징을 말씀드리면, 특허권의 경우에는 발명자가 신기술을 공개하면서 일정의 서류를 특허청과 같은 국가에 제출을 하면, 이제 국가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 특허 등록을 시킴으로써 이 발명자가 그 해당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독점 배타권을 주게 됩니다.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상표 출원인이 도형이나 문자들을 선택 또는 창작해서 상표 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또 그거에 대한 요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한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표를 등록하고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는데요.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저작자가 음악이나 사진 같은 것을 창작을 한 자체로 그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재산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살펴보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신 글로벌 지식재산 동향이 요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IP 뉴스라는 것을 매주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IP 동향에 대한 이슈를 수집하고 해당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뉴스레터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서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는데, 혹시 IP 뉴스 받아보신 분 계실까요? 조금밖에 없으시네요. 네, 보시면은 이 뉴스레터에서 각 그 기사의 제목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요. 즉 연구원 홈페이지에서도 뉴스레터 구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해서 뉴스 내용들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PDF로도 첨부 파일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신미성이 좀 있게 더 가시성이 높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뉴스레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희가 어떠한 글로벌 동향을 수집하고 있는지 그 범위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IP5 국가라고 해서 지식재산이 강한 선도 국가 5국가를 IP5 국가라고 하거든요. 즉 미국, 유럽,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5개 국가 IP5 국가에 대한 지식재산 정보들을 분석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세계 지식재산 기구 와이포나 아니면은 세계 무역기구 WTO, UN 또 세계 보건기구 WHO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발간하는 IP 정보들 또 마지막으로 기타 국가 뭐 그 외에 IP5 국가나 국제기구 외에 아프리카나 베트남,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같은 기타 국가에 대한 정보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약 800건 정도의 IP 뉴스 내용을 발간을 하였는데 그 발간된 내용들을 토대로 어떠한 키워드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었는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1위를 차지한 게 바로 인공지능 AI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세 번째는 지식재산 보호, 네 번째는 개발도상국, 다섯 번째 위조상품, 여섯 번째 특허 출원, 일곱 번째 국제협력, 여덟 번째 생성형 AI. 생성형 AI도 결국 AI에 속하겠죠. 그리고 아홉 번째 국가안보, 열 번째 혁신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뭐 지식재산 보호나 특허 출원, 혁신 이러한 좀 일반적인 명사들은 매년 언급이 되는 키워드인데 좀 주목을 해볼 만한 키워드가 별표 표시를 한 3개였습니다. AI, 반도체, 국가안보. 그 다음에 6개월별로 저희가 주요 키워드 변화를 분석한 내용을 보시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최근 2, 3년 동안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 반도체는 2023년도 하반기에 새롭게 떠오른 키워드고요. 국가안보 또한 2023년 하반기에 새롭게 떠오른 그런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인공지능, 반도체,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작년 그리고 또 올해까지도 최신적으로 글로벌에서 어떠한 쟁점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발간한 IP 뉴스를 토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최근 2, 3년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다음에 3가지입니다. 발명자성, 그리고 저작권과 관련된 쟁점, 그리고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쟁점이 논의되게 된 배경이 AI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면서 발명을 하는 과정에도 AI를 활용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특허 출원이 등장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미국 AI 개발자 스테판 탈러 박사 같은 경우 다부스라는 이름의 AI를 발명자로 표시해서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에 출원을 했습니다. 이 스테판 탈러 박사가 주장하는 것은 자신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많지 않고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한 후에 이제 2개의 발명을 스스로 창작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나 주요국의 법령에서는 발명을 한 사람 그리고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실무상으로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규정을 보시면 발명은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 이렇게 표시를 해서 사람이어야 된다는 요건을 두고 있는데요. 사실 발명자라는 게 이제 영어로 표현했을 때는 인벤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인벤터에 사람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논의 그리고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작년 IP 뉴스 발간한 800개 중에 조회수 1위를 기록한 게 바로 미국 대법원이 AI는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음을 최종적으로 판결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 특허청이 AI 다부스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 출원에 대해서 미국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 내추럴 펄슨이기 때문에 AI는 발명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고요.
이후 21년도랑 22년도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과 미국 연방항소법원 같은 경우에도 같은 취지의 AI는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23년도 4월에 미국 대법원 또한 특허는 자연인, 즉 인간에게만 권리가 부여될 수 있다. 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이러한 IP 주스 내용은 제가 맨 오른쪽에 그 네이비 색깔 박스로 이 뉴스가 언제 몇 년도에 몇 건호에 발간이 되었는지 정보를 넣어놨기 때문에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박스에 대한 내용을 찾아가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한국특허청도 이러한 인공지능 발명자성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응이 들어갔는데요. AI 발명자와 관련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23년도 7월부터 9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일반인용 그리고 AI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용으로 구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면 참여율을 분석을 해봤을 때 일반인의 경우에는 20대 그리고 30대, 40, 50대 젊은 층들이 관심도가 매우 높았고 전문가 중에는 변리사나 연구원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다들 아마 모르실 텐데 그래서 학생의 참여도는 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발명자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을 드리면 AI 발명자를 인정해야 하는가 또는 AI에게 특허권을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177명 60.8% 그리고 220명 75.6%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최신 이슈인데 24년도 5월 16일 바로 지난달에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AI를 발명자로 불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판결을 내리기까지의 배경을 살펴보면 한국특허청은 이제 미국과 똑같이 AI 다부스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 출원에 대해서 무효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출원인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번 달 서울고등법원은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AI를 발명자로 불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2심 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지금 상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또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한데요. 그 외에 미국이나 유럽, 호주, 영국 같은 경우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종 법원들이 모두 발명자성을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글로벌적으로는 대부분 AI의 발명자성을 불인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밖에도 일본 도쿄지방법원도 최근에 불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영국이나 호주 뭐 이러한 다른 판결들도 저희가 해당 권호에서 보도 내용을 정리를 해서 발간한 적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허권적인 발명자성 쟁점뿐만 아니라 저작권 쟁점에 대해서도 보면 사실 지금 이번 논문 공모전 주제 저작권은 제외되기 때문에 주제로 활용하실 수는 없겠지만 지금 AI와 관련해서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기사는 작년도 조회수 4위를 기록한 기사인데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챗 GPT와 관련된 지식재산 쟁점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금 챗 GPT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23년도 2월까지만 해도 챗 GPT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뉴스에 언급되고 있지만 이게 정확히 어떤 기술과 서비스인지 다들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집행위원회가 명확하게 정리를 한 게 챗 GPT는 오픈AI라는 미국 기업이 출시한 자동 생성 챗봇 서비스입니다. 요즘에는 생성형 AI라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챗 GPT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한 후 자연어 처리 기능을 통해
내용을 요약해서 인간의 언어와 최대한 유사한 언어로 제공을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우리가 기존에는 AI 저작권 쟁점이 뭐가 있을까 궁금하면 구글이나 네이버에 뭐 AI 저작권 쟁점 이렇게 검색을 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게시해놓은 게재돼놓은 그런 콘텐츠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면서 정보를 접근하는데 이 챗 GPT를 이용하게 되면은 챗 GPT에 인공지능 저작권 쟁점에 대해서 소개해줘. 정리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 이 챗 GPT가 자기가 가지고 수집한 대규모 데이터들을 토대로 저작권 쟁점을 정리해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유사하게 제공을 해줍니다. 이러한 챗 GPT와 관련돼서 어떠한 법적 쟁점이 생겼냐, 이 챗 GPT가 생성한 콘텐츠가 과연 누구에게 소유되는 것일까, 이러한 법적 문제들이 생겼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위원회는 AI 자체가 이 콘텐츠를 소유할 수는 없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식재산과 같은 이런 무형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법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AI는 인격, 즉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이 없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세 번째 쟁점으로 챗 GPT에 의해서 생성된 콘텐츠를 과연 내가 법적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개인 대화 보조용으로 자기가 혼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챗 GPT가 생성한 콘텐츠를 재사용해서 강호를 하는 경우에는 이 챗 GPT 생성 콘텐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을 하기 때문에 기존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기존 콘텐츠에서 파생된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될 수 있어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저작권청에서도 23년도 12월에 AI로 만든 예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거절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배경을 보면 사진작가 산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찍은 사진을 AI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반고 스타일을 적용해 수리아스트라는 작품을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 신청을 했는데요. 밑에 사진을 보시면 맨 왼쪽이 산이가 직접 찍은 원본의 사진입니다. 그냥 노을 지는 이런 풍경의 일반적인 사진인데 이 사진에 AI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예술작품 스타일을 적용을 했더니 맨 오른쪽과 같이 AI 어플리케이션이 수리아스트 작품을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작품이 좀 혼합된 그런 새로운 작품이 파생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산이는 미국 저작권청에 재고를 요청을 했고, 이때 주장을 한 게 원본 사진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이제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스타일을 입력하는 거, 그리고 또 기타 변수값 선택을 하는 거, 이러한 창작에 대한 결정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파생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저작물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23년도 12월에 미국 저작권청 재심위원회는 여전히 AI로 생성된 예술작품은 저작권 등록이 될 수 없다고 거절 결정을 했는데요. 이때 저작권청이 주장한 것이 사진 저작물의 표현적 요소가 산이에 의해서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 저작물의 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산이가 표현을 직접 한 게 아니라 두 번째 2번처럼 기본 이미지, 스타일 전송 수준을 선택하는 정도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닌 그냥 작품 이면에 있는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거다. 따라서 인간에 의해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없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23년도 12월에 미국 뉴욕 타임즈가 AI 저작물 이용 문제로 오픈 AI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 건도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요. 그 개요를 살펴보면 뉴욕 타임즈는
주요 언론사 중에 최초로 챗 GPT나 AI 플랫폼을 만든 회사, 즉 오픈 AI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MS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픈 AI나 MS의 기술이 챗 GPT 같은 서비스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자기네들의 수백만 건의 기사들을 복사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요구한 것이 뉴욕타임즈의 고유한 가치 있는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복제 그리고 사용하는 것은 수십억 달러의 법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들 회사한테 뉴욕타임즈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AI 챗봇, 챗 GPT와 같은 챗봇 그리고 또 이제 그에 사용되는 훈련 데이터들을 삭제할 것까지 요구를 했는데요. 작년도 말에 제기된 소송이고 아직 판결은 나지 않아서 앞으로 계속 그 판결 결과를 주목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이슈가 되는 것이 안전성입니다. 발명자성이나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들은 또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안전성의 개념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23년도 7월에 유엔에서 AI 위험에 대해 최초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최초로 AI가 인류 평화 그리고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위협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AI가 등장하고 또 사람을 좀 대체하게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저작권적인 쟁점 그리고 특허권적인 발명자성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형사법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그런 범죄에도 악용이 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방금 뉴욕타임즈가 소송을 제기한 바와 같이 AI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의 기밀 정보나 또 어떤 기업의 기밀 정보까지도 수집해서 이런 경제 안보,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위협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논의가 대두되었고 이에 유엔에서는 AI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 그리고 규제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함과 동시에 또 AI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제 미국 상무부도 23년도 11월에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하겠다라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이 AI 안전연구소는 AI 모델의 안전이나 보안, 테스트와 관련된 표준 개발을 촉진하고 이제 AI 생성 콘텐츠를 인증하기 위한 표준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이제는 이 콘텐츠가 AI가 생성한 콘텐츠인지 인간이 생성한 콘텐츠인지를 좀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와서 이를 인증하기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또 세 번째로 이제 연구자들이 이런 AI 위험을 평가하고 또 알려진 역량을 해결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다음 달에 영국 과학혁신기술부에서도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했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 영국의 AI 안전연구소 또한 새로운 유형의 AI를 면밀히 조사, 평가, 테스트해서 AI에 대응해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공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같은 날 영국 정부는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인공지능의 글로벌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고 AI의 위험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기 위해서 정상회의, 즉 각국의 정상들이 모두 모였는데요. 11월 1일부터 양일간 블래틀리 파크에서 이 안정성 정상회의를 개최를 했고 이에는 정부 지도자뿐만 아니라 오픈 AI와 같은 이런 선도적인 AI 기업,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약 150명의 대표가 모였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굉장히 최근 지난달 5월 21일에 우리 한국 윤석열 대통령도 영국 총리와 함께 서울에서 그 AI 정상회의를 공동으로 주최했는데요. 이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각국의 정상 그리고 글로벌 CEO들이 모두 모여서 AI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안 그리고 자유로운 연구 개발을 통해 잠재력을 최대 구현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각국의 정상들이 서울선언
그리고 그 부속서인 AI 안전과학에 대한 국제 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를 채택했다는 그런 중요한 성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영국에 더불어 우리나라가 함께 주도를 하고 또 합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고 또 앞으로도 좀 더 주목을 해봐야 하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AI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던 사진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로는 반도체를 둘 수 있습니다. 이제 23년도 3월에 한국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이 육성 전략에는 6대 첨단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의 26년까지 550조의 대규모의 금액을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대 핵심 과제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또 첨단 기술을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라는 것도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약 300조의 원의 대규모 신규 민간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이어서 다음 달에 바로 한국특허청이 주요국 중 최초로 반도체 심사 추진단을 출범을 했습니다. 이거는 반도체 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를 전담하는 조직인데요. 이로써 특허 심사국이 5국에서 6국으로 확대 개편이 됐고 이 반도체 심사 추진단은 총 167명으로 구성될 만큼 좀 규모가 큰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반도체 심사 추진단의 목표는 이제 반도체 기술을 우선적으로 심사를 하고 등록을 시킴으로써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기술에 대해서 선점하고 또 선제적 보호 시스템을 향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자 또 의의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반도체와 관련해서 한국특허청이 2023년도 상반기 특허 출원이 굉장히 급증했다라는 보도자료 그리고 분석을 냈는데요. 이런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심사 추진단의 그런 효과인지 9월에 특허 출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반도체 기술은 6,580건으로 약 15.5% 다른 기술들에 비해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매년마다 중요한 10대 정책 이슈를 발굴을 하고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도체나 2차 전지와 같은 국가 핵심 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1위를 선점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국가안보, 경제안보라는 키워드와 관련된 IP 이슈 동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국가안보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경제안보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국가안보는 영토적인 의미에서 전쟁과 같은 부분에서 국가를 안보하고 수호한다라는 의미라면 경제안보 같은 경우에는 영토적인 그런 제한과 한계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있거나 침해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안보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제 23년도 11월에 한국경찰청이 경제안보 위해 범죄를 특별 단속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결과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는 사건이 21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7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외 기술 유출과 관련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개발에 굉장히 많은 시간 그리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상대 기업의 인력으로부터 기술을 유출하거나 또는 기술을 탈취하는 그런 범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피해 기술을 살펴보면 디스플레이 기술 그리고 반도체, 기계에 대한 기술들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24년도 3월에도 미국 로이터 통신이 중국 바이오 기업 우시앱텍이
미국의 IP를 무단 유출했다라는 보도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24년도 2월에 미국 정보 당국이 미국 상원 의원들한테 중국 우시엠텍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했다라는 이러한 기밀 정보를 자기들이 입수를 했고 이 입수한 정보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 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바이오 기업 우시엠텍이 미국 고객의 IP, 즉 개인정보나 유전자 정보 등을 미국 고객의 동의 없이 중국 당국에 이전했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기밀 자료의 민감성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고 중국 대사관이나 우시엠텍 대변인은 해당 주장이 부당하다고 반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술 유출이 좀 많아지고 증가하는 위험 속에서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특허 출원 비공개 제도라는 것을 법률에 도입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군사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특허 출원 내용을 비공개할 수 있는 제도, 특허 비공개 제도를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포함했습니다. 그 절차를 간략히 보면 일본 특허청이 특허 기술을 심사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 심사할 때 군사 기술과 같은 특정 기술 분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 특허 출원 서류를 내각 총리 대신한테 전달을 하고 그렇다면 이 특허 출원 서류에 대해서 일본 내각부가 2차 심사를 합니다. 근데 이 2차 심사에서도 이 군사 기술과 같은 특정 기술 분야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면 해당 특허는 비공개로 하자,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하자라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이 특허 비공개 제도 대상이 될 수 있는 25개 기술 분야를 일본 정부가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제가 몇 가지 5개만 추출을 해왔는데 살펴보시면은 뭐 위장이나 은폐 기술 또는 무기 등과 관련된 무인 항공기, 자율 제어 등의 기술 또는 발사체, 비상체 탄도에 관한 기술 이처럼 군사기술과 관련된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 정보를 특허 출원 시 예외적으로 비공개하는 방안들이 법률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최근 24년도 2월에 국가비밀보호법을 개정했는데요. 그 개정 내용을 보면 제15조에서 국가의 비밀 범위를 이 중국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 국가 비밀이 어떤 게 포함됐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비밀을 최대한 좀 보호하고 소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또 제33조를 보면은 인터넷상 정보를 생산하고 복제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 규정이 준수를 해야 되고 적용이 된다라고 명시를 해서 누군가가 국가 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상에 유출하거나 유통할 때도 이렇게 국가비밀보호법의 적용과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제37조를 보면은 국외의 조직기관 또는 국외에서 중국 안에 설립한 조직기관 또 이제 중국에 있어서도 고용된 외국 인력 등이 국가 비밀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는다. 즉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제46조를 보면 국가 비밀에 관여한 직원이 퇴직한 후에도 비밀 해지 기간 관리를 실시를 해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취업이나 출국 자체를 못하도록 제한을 하거나 또는 해당 기간이 심지어 종료된 후에도 비밀 보호 의무를 계속 이행하도록 하는 이렇게 강력한 내용의 국가비밀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키워드를 보면은 이게 각 다른 키워드 3가지의 키워드지만 이제 일맥적으로 뭔가 상통하는 부분들이 결국 AI와 같은 신기술이 등장을 하면서 저작권 또는 특허법 또는 형사법, 데이터보호법과 같은 그런 법률을 위반하는 위험성들이 높아지고 있고 또 반도체 기술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출하고 있는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결국 각 국가들이
국가 안보 또는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해 각 국내 법률에다가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인공지능, 챗 GPT, 반도체, 경제 안보 이런 단어들 뿐만 아니라 최근 2, 3년간 IP 쟁점에서 많이 언급된 게 코로나19,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메타버스 이런 단어들이었는데요. 이렇게 IP 쟁점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정세나 또는 기술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가변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글로벌 IP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검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 IP 뉴스 사업에서 주로 이제 글로벌 동향을 수집하거나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자료원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미국, 중국, 유럽, 그리고 일본 국제기구 이렇게 6개에 대해서 좀 웹사이트 주소를 리스트해 봤고 정부, 민간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이제 정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뭐 정책이나 전략 또는 뭐 소송과 관련된 부분들도 발표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외에 민간 매체에서는 뭐 통계와 같은 부분이나 또는 칼럼, 쟁점 분석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웹사이트들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작성하시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지금까지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